해외 아웃소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아웃소싱이란 생산 과정의 일부를 해외에 이탁하는 현상이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 생산 분할, 역외 생산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간재 무역이 최종재 무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외 아웃소싱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도 해외 아웃소싱하고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생산 과정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일부는 A국, 일부는 B국, 일부는 C국 하면서 하나의 생산 과정이 쭉 연결되어 가는 것, 이걸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면 글로벌 가치 사슬 무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재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을까? 하나는 교통통신의 발달, 그것에 따라서 운송비하고 국가 간 거리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완화됐다. 또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 경제로 전환되면서 세계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이런 것들이 해외 아웃소싱의 증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증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이 개념인데요. 부가가치 기준 무역은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국에서 B국으로 부품을 100을 수출하고, 그러면 B국은 이 부품을 사다가 조립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150을 C국으로 수출하면 C국 입장에서는 무역 기준으로는 150만큼 적자이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B국은 부품을 50 사가지고 150을 수출했으니까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50이니까 다시 말해서 150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50만큼만 B국에서 적자를 보고 나머지 100은 A국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부가가치 기준 무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폰은 중국에서 조립 생산되니까 우리가 중국 제품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 아이폰 생산에 추가한 부가가치는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이 그걸 조립해 가지고 최종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 아이폰을 미국으로 100만 불만큼 수출했다. 그럼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100만 불만큼 적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중국은 이 100만 불에서 5만 불만 자기가 만들어낸 부가가치고 나머지 95만 불은 미국이, 독일이, 한국이, 일본이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무역額으로 판단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엄청 큰데요. 중국이 주로 가공무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 무역 적자는 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아웃소싱이 발생했을 때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제품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부품을 생산하고 이걸 조립해서 최종재를 만든 다음에 마케팅 및 판매의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각 생산 단계마다 숙련노동, 비숙련노동의 비중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제 생산 분할, 해외 아웃소싱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숙련 노동이 많은 나라는 숙련 노동이 필요한 단계, 비숙련 노동이 많은 국가는 비숙련 노동이 필요한 단계를 담당하면서 해외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 제가 생산 단계를 다시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조립은 숙련 노동이 제일 적게 필요한 곳, 숙련 노동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연구개발 단계로 하고 생산 단계를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A에서 우리가 분할선을 A에서 그어보면 이쪽은 개도국이 수행하고 숙련 노동이 적게 필요하니까요.
이쪽은 숙련 노동이 많이 필요하니까 선진국이 수행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도국에서 해외 아웃소싱 비용, 다시 말해서 공장을 설치하는 뭐 자본 비용, 국가 간 운송비나 무역 장벽 이런 무역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제 해외 아웃소싱이 더 많이 증가할 테니까 분할선이 B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다면 개도국이 수행하는 영역이 이렇게 늘어나고 선진국이 수행하는 영역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봤더니 상대적 비용, 숙련 노동, 비숙련 노동 상대적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는 선진국에서도 여기에서 A에서 B로 올라가고, 개도국도 A점에서 B점으로 가니까 생산 분할점이 이 숙련 노동 수요점이 상대적 수요점이 올라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개도국, 선진국 모두에서 숙련 노동의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 모두에서 숙련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개도국은 자기가 담당하는 생산 영역이 확장됐으니까 절대적 노동에 대한 절대적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선진국은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선진국은 노동의 절대적 수요가 감소한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은 두 나라 모두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아웃소싱에서 임금 변화하고 핵쇼링 모형에서 임금 변화를 비교해 보면, 해외 아웃소싱에서는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면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 모두에서 스킬드 레이버, 언스킬드 레이버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나라 모두에서 올라가게 돼요. 근데 핵쇼링 모형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이 스톨퍼 사미슨 정리에 의하면 풍부 요소 보수가 올라가니까 선진국에서는 스킬드 레이버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개도국에서는 풍부 요소가 언스킬드니까 언스킬드 레이버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핵쇼링 모형하고 해외 아웃소싱에서 임금 변화에 대한 예측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숙련노동, 비숙련노동의 상대임금 변화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이 꾸준히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원인이 뭘까?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술 진보가 숙련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숙련 노동 임금이 더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해외 아웃소싱의 증가가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아웃소싱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T는 생산 가능 곡선인데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은 단순 부품과 자원을 가지고 첨단 부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극대 생산량이고, 이 A점은 뭔 거는 이만큼 생산했다면 첨단 단순 부품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등량 곡선이 되겠습니다. 최종재 생산의 등량 곡선, Y0만큼 생산한다. 그러니까 무역 이전에는 해외 아웃소싱이 없으면 A점에서 첨단 단순 부품을 생산해서 조립해서 Y0만큼의 소비재를 생산한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의 첨단 단순 부품의 가격은 이렇게 이 기울기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이 단순 부품의 가격이 더 낮다면, 이러면 여기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보니까 단순 부품의 가격이 낮다면 단순 부품을 중국으로 아웃소싱하고자 할 건. 그럼 우리는 첨단 부품의 생산을 늘리고 단순 부품의 생산을 줄이면서 첨단 부품을 수출하고 단순 부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이렇게 아웃소싱을 맡기게 되고, 그러면 최종재 생산이 Y0에서 Y1으로 늘어남으로써 공급이 증가하니까
소비재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보시면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게 되면 양 국가 모두에서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숙련 노동 이득이 없고 비숙련 노동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숙련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지만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득을 얻게 된다. 그리고 교육 조건이 개선될수록 그 국가 이득은 더 커진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이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 이 단순 제품 가격이 낮아지면 가격선이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종재 생산량이 이렇게 더 증가하니까 교육 조건이 개선될수록 이득이 아웃소싱의 이득이 더 커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동아시아 지역 내 무역의 생산 단계별 비중인데요. 동아시아 지역 내 무역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가 최종재, 여기가 중간재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간재의 무역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이 중간재 무역 비중의 증가는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가지고 최종재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이런 가공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도 동아시아 국가에서 해외 아웃소싱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중간재 무역 비중입니다. 자, 보시면 중국을 기준으로 보시면 한국과의 무역에서 80%가 중간재 무역이고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60%가 중간재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 일본과 중간재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것은 중간재를 수입해서 최종재를 만든 다음에 최종재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나라 간의 해외 아웃소싱 또 글로벌 가치 사슬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 중간재 비중이 높은 걸로 봐서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세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운송비가 낮아요. 이 생산 단계를 나눠서 여기는 언스킬드, 이것은 뭐 기술이 필요해, 여기는 자본이 필요해 이런 생산 단계가 있다면 운송비가 낮다 보니까 여기는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술 수준이나 요소 부존도 차이가 크다 보니까 여기는 언스킬드, 여기는 뭐 기술 이렇게 해서 국가 간에 이런 중간재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중국이 노동 언스킬드 레이버가 풍부하다 보니까 단순 노동이 풍부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가공무역 일본이나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 생산하는 이런 무역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